네, 148조 작품번호 21번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되겠어요. 주목. 이 시는 1967년에 발표된 시고요. 67년이라면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죠. 네, 제목의 껍데기는 세모를 이렇게 딱 치고요. 이것이 가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이 시도 참여시가 되겠습니다. 필기한 거 서브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맹이와 껍데기가 대조됩니다. 여기서 알맹이는 순수 정의, 자유민주 통일을 상징하고요. 아우성 흑가슴과 같은 의미다. 이와 대조되는 껍데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가식과 허위, 구속, 독재, 외세를 상징하고요. 세부치와 같은 뜻이에요. 2번, 1년과 2연에서는 4.19 혁명과 동학혁명의 순수성을 통해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고요. 3년과 4년에서는 아사들 아사녀가 이제 남과 북을 의미하는데 의 순수성을 통해 이 남과 북을 의미하는데 아사들 아사녀가 결혼하는 장면, 중립의 초래청이 나오는데 초래청이 예식장 결혼식장이야. 남과 북이 결혼한다는 것은 남과 북의 통일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통일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을 갈망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세모.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네, 이때 4월은 4.19 혁명을 말하고요. 알맹이 하트 표시합니다. 농담입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번호 1번 다세요. 주목. 우리 교재 맨 앞에 표지에 보면 알맹이 국어죠? 여기 메뉴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보입니까?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이 시는 아셔야 됩니다. 알맹이가 여기 시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 시를 모른다는 거는 배신 배반행위야. 이 시는 아셔야 돼. 최소한 알겠습니까? 알맹이가 여기서 나온다. 첫 번째 1년 4.19의 순수성. 4.19의 순수성. 껍데기는 가라.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을 말해요. 그 아우성만 살고 아우성 동그라미 번호 2번을 답시다. 살고 껍데기는 가라. 두 번째 2연. 동학의 순수성. 동학의 순수성. 네, 바로 1년과 2연에서는 자유와 민주의 갈망을 나타내요. 4.19 혁명과 동학혁명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 자유와 민주를 향한 외침을 얘기합니다. 3년 앞에 끊어.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았다는 말은 순수함을 지닌 채 아사들 아사녀 밑줄 남과 북을 의미해요. 남과 북이 중립의 초래청 줄치고 1번. 초래청이 예식장 결혼식장이야. 그래서 남과 북이 결혼하는 곳, 즉 통일조국을 의미합니다. 적어야 돼. 통일조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줄치고 번호 2번. 제주 한라산에서 북한의 백두산까지 역시 중립의 초래청과 같은 통일조국이다. 형광펜 손에 잡고 끝에 두 줄 줄쳐 쭉쭉.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모든 세부치는 가라. 흙가슴 동그라미 번호 3번을 다시고요. 모든 세부치 가라. 세부치 세모쳐요. 주목. 이 시의 출제 포인트 정리하겠어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지금부터 정리할 텐데
번호단 1, 2, 3, 3개. 알맹이, 아우성, 흑가슴. 1, 2, 3, 3개였죠? 네? 이것은 순수, 정의로서 자유, 민주, 통일을 상징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껍데기, 새 붙이는 세모, 이것은 가식과 허위로 자유민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인 구속, 독재, 외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유민주 통일을 노래한 참회시다.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의미다. 알맹이, 아우성, 흑가슴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순수 정의로 자유민주 통일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껍데기 세부치하고는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야. 무조건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의미가 다른가 하나 이렇게 무조건 나오니까 저렇게 세 개가 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건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긍부정의 의미를 잘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3년 4년 묶어서 통일의 갈망. 왼쪽에 알맹이 해설 밑에서 세 줄 쳐요. 당대 현실에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시적 성격을 띈다. 오른쪽 페이지 19 연구 6번 체크. 핵심 정리, 어조의 밑줄, 순수함에 강한 열정을 지닌 의지에 찬 어조. 옆에다 이런 거 적어봐요. 명령형 어미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선택지를 그대로 적은 거야. 여기서 명령형 어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가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라, 가라를 계속 얘기해. 껍데기는 가라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알맹이, 아우성, 흑가슴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주제 밑줄. 순수함이 전제된 민주사회의 도래 열망. 내려가서 감상 길잡이 첫 줄. 껍데기는 알맹이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줄 치세요. 즉 속이 텅 비어있거나 오롯한 속성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순수에 대립된 불결, 진실에 대한 허위, 가식, 정의에 대한 불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껍데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껍데기 거부는 곧 제거해야 할 사약으로 비춰지고 있다. 밑에 풀이 읽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가라.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인 것은 가라. 사울도 순수한 것만 담고 부정적인 것은 가라. 통합혁명이 일어난 공주의 순수한 통합정신만 살고 부정적인 것은 가라. 순수한 것만 담고 부정적인 것은 가라. 이곳에서는 인간의 순수한 모습까지 내놓은 외세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우리 민족이 하나의 장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 통일된 우리 땅에서 인감이 넘치는 순수한 정신만 남고 마음 문명을 타고 들어온 외세는 모두 가라. 다음 작품 번호 22번 김수영의 풀 되겠어요.
이 시에서 제목의 풀은 민중을 상징합니다. 풀이 민중을 의미한다는 게 이 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시도 역시 참여시가 되겠습니다. 네, 김수영 그러면 대표적인 참여시를 쓰는 참여 시인이에요. 김수영 시인의 대표작이 앞에서 배웠던 눈, 그리고 지금 배우는 풀, 그다음에 뒤에서 나올 푸른 하늘을. 네, 이렇게 세 개는 우리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제 배울 거고요. 기타, 사령, 김수영의 사령, 출근 영혼, 사령 이런 시도 있고요. 김수영의 폭포 같은 시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책에 없습니다만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시가 되겠습니다. 자, 김수영 그러면 참여시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필기한 거 보겠습니다. 1번, 풀은 연약한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민중을 상징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바람과 동풍은 풀을 쓰러뜨리는 강인한 존재로 구속과 억압의 상징이다. 2번, 눕다와 일어나다를 반복했어요. 눕는 것이 운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어나는 것을 웃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풀이 눕는다. 풀 동그라미. 민중입니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동풍세모. 구속과 억압이에요. 풀이랑 동풍이랑 서로 대조 표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얼어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첫 번째 1년. 연약한 존재인 풀. 연약한 존재인 풀. 가로 열고 수동성. 이연 앞에 끊어.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두 번째야. 먼저 일어나는 풀. 먼저 일어나는 풀. 가로 열고 능동성. 능동성으로 전환됐어요. 날이 어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는 뜻은 철저하게 고통을 받음이 되겠어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형광펜 손에 잡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밑줄.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또 밑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밑줄. 날이 어리고 풀뿌리가 없는다. 뭐 반복법, 의인법 이런 건 기본이야. 안 적어도 돼. 기본이잖아. 제3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풀. 왼쪽에 알맹이. 해설의 세 번째 줄. 이 시 시인은 풀을 민중 개념으로 상징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반복 어법에 의한 의미 고조가 돋보인다. 19연구 아래쪽 6번 체크.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주제. 풀을 통해 발견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적어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여기서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풀을 얘기한 거겠죠?
풀을 의인화시켰죠, 민중으로? 네? 상징적 의미는 풀을 뭐로 상징했다고? 민중을 상징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이죠? 민중이 지니고 있는 끈질긴 생명력이다, 그치? 강인한 생명력이라고요. 아래쪽 내려가서 감상 길잡이 맨 마지막 줄 쳐요. 이 시는 이를 통하여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전쟁의 풀을 형상화하고 있다. 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중은 시작. 민중은 독재 권력이 풍정을 행사했을 때 굴복하여 무기력하게 짓밟았다. 가혹한 현실에 더 무기력하게 짓밟았다. 민중은 독재 권력이 더 다치는 것을 알고 먼저 눕고 독재 권력보다도 더 먼저 울어버리지만 고통을 견디고 독재 권력보다 먼저 일어난다. 가혹한 현실에 민중은 무기력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고통을 받지만 독재 권력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먼저 온단다. 가혹한 현실에 철저히 굴복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다음 23번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이 시는 1969년에 발표된 시고요. 성북동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69년에 성북동 산이 있어요. 북한산이 한 산이 있는데 산자락에 있는 동네가 성북동이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성북동은 서울의 최변두리였다. 69년에 이제 서울이 팽창되고 도시화되니까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자 산을 깎아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산을 깎는 데를 채석장이라고 불러. 바로 성북동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성북동 이꼴 채석장이야. 이 채석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자연 파괴 공간이죠. 산을 깎는 거잖아. 산이 자연인데 자연이 파괴되는 거야. 결국 성북동이 채석장이 있다. 성북동은 자연 파괴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이 성북동에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틀고 살고 있었는데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비둘기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비둘기는 결국 성북동을 떠나게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필기한 거 봐요. 1번 문명과 자연이 대조돼요. 여기서 문명은 메마른 골짜기고 산을 잃고 사람을 잃었어요. 산을 잃었다는 건 자연 파괴고요. 사람을 잃었다는 건 인간성 상실이야. 자연은 널찍한 마당이라 그랬고요.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였다. 자연이 파괴돼서 문명으로 되는 자연 파괴 행위 3가지가 나와요. 좁게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 구홍턴 연기는 자연 파괴 행위다. 더 이상 과거의 성북동을 찾을 수 없게 된 비둘기는 채석장에서 갓 캐낸 돌 조각에 남아있는 돌온기의 부리를 비비면서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2번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나타냈어요. 문명 비판적인 현실 고발적 내용의 시다. 3번 비둘기는 쫓기는 새의 신세가 되어 소외당한 도시의 서민을 상징합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1년 성북동 산에 주목. 이 시는 되게 유명한 시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시는 국어책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국어책에도 이 시는 있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시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 번지는 세모,
문명 되겠어요. 문명.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 번지는 동그라미. 이 번지는 자연이 되겠어요. 그 번지 서로 대조 표시. 두 개가 대조된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깨는 산울림 줄치고 번호 1번. 주목. 여기서 돌깨는 산울림이 뭘까요? 채석장에서 나오는 소리겠죠? 이 산을 깎아내는 폭음 소리, 그 다이너마이트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늘매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 한 바퀴 휘돈다. 제1년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비둘기.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비둘기.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메마른 골짜기 세모. 문명이 되겠어요. 문명. 파괴된 자연이야. 현재의 성북동이죠. 조용히 앉아 콩을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동그라미. 자연입니다. 과거의 성북동이죠.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였었지. 메마른 골짜기와 널찍한 마당은 서로 대조 표시.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채석장 포성 줄치고 번호 2번. 역시 채석장의 그 폭음 소리에 자연 파괴의 소리입니다. 비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9공탄 굴뚝연기에서 9공탄 굴뚝연기가 연탄가스가 되겠는데요. 9공탄 굴뚝연기 줄치고 번호 3번 맞으다세요. 주목. 이 시에서 번호단 1, 2, 3, 3개는 자연을 파괴한 행위가 되겠어요. 이건 자연 파괴합니다.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도론기에 입을 닦는다. 도론기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치고요. 중요한 구절이야. 여기 봐. 주목. 비둘기가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지? 과거의 성북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채석장에서 캐낸 돌 조각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온, 도론기에서 과거의 성북동을 그리워하는 거야.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지금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행위야. 그래서 비둘기는 돌 조각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에 부리를 비비는 거야. 거기에서 남아 과거의 성북동을, 자연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출제 예상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3개랑 도론기랑 문제 내면 도론기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1, 2, 3, 3개. 1번이 뭐였었죠? 돌깨는 산울림. 2번은 채석장 포성. 3번은 구공탄 연기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도론기는 과거의 자연을 뭐 하는 거다? 그리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발백중에 여지 없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그게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2연.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3년 앞에 끊어. 예전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동그라미. 비둘기는, 이 비둘기 밑줄, 이 비둘기는 관습적 상징. 뭐라고요? 관습적 상징. 자, 우리는 비둘기와 관습적으로 뭘 상징해요? 피스, 평화의 상징이죠. 이제 산도 잃고 산을 잃었다는 건 자연 파괴, 사람도 잃고 사람을 잃었다는 건 인간성 상실. 형광펜 손이 잡고 마지막 두 줄 줄쳐 쭉쭉.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쫓기는 새에다가 새 못 쳐요. 일단 저거 창조적 상징. 뭐라고요? 창조적 상징. 주목. 사랑과 평화의 새였던 비둘기가 이제 쫓기는 새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성북동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자연이 파괴됐으니까. 성북동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 쫓겨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소외당한 도시의 서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도시의 서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시에서 나타난 창조적인 상징이에요. 아까 위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였는데 그 평화의 상징했던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됐다는 얘기야. 69년의 상황입니다만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쫓겨나는 철거민들, 도시의 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새 동그라미 쳤었죠. 위에 쫓기는 새는 세모 쳤었죠. 두 개 대조 표시. 네, 마지막 3년. 쫓기는 새가 된 비둘기. 쫓기는 새가 된 비둘기. 주칩시다. 왼쪽에 해설의 첫 줄. 이 시는 문명 발달로 인해 그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강렬한 아쉬움과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어조, 관찰과 고발의 비판적 어조. 표현 2번, 3번 모두 밑줄. 비둘기를 의인화시켜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설정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묘사, 주제를 집약시키는 서술. 주제 밑줄.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향수와 문명 비판. 아래쪽 내려가서 감상 길잡이 첫 줄. 시인은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를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현대의 그늘에서 발붙일 곳을 잡고만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북동 비둘기의 모습은 오늘 사는 인간의 모습, 바로 시인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네? 옆에 문제 2개 있나요?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 일 번 문제. 다음 중 이 시의 주제의식과 연관이 있는 작품은? 이 시의 주제는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것이죠? 1번. 1번은 좀 전에 배웠던 김수영의 풀이 되겠죠? 이거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고요. 2번은요, 조금 이따 배울 김남조 시인의 설리를 되겠어요.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는 거고. 3번은 좀 전에 배웠던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죠?
이거는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갈망의 참여시고 4번이 박남수 시인의 새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쪽에 나오는데 이 시에서 새도 자연을 나타내요. 순수한 자연이야. 근데 포수가 새를 총을 쏴서 죽여요. 그래서 새는 피를 흘리는 상한새가 돼. 이 시의 주제도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들에서 자행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봐. 예상 문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오면 이거랑 두 개가 묶어서 나와. 알겠죠? 다음 두 작품에서 나타내는 공통적인 주제의식은 첫 번째 가가 성북동 비둘기, 두 번째 나는 박남수의 새. 이렇게 내고 두 개 묶어서 주제를 묻습니다. 선택제 답은 뭐겠어요? 자연 파괴의 심각성 고발. 이런 내용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북동 비둘기 나오면 새 나옵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성북동 비둘기를 지문을 주고 새를 선택돼서 찾는다든지 반대일 수도 있고. 알겠지? 얘랑 두 개 묶어서 같이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네. 자연 파괴의 심각성 고발. 한번 따라해. 자연 파괴의 심각성 고발. 자연 파괴의 심각성 고발. 인간의 자연 파괴를 비판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돼요. 알겠죠? 네. 작품을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딱딱딱딱 끊어서 가야 됩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책에 있는 문학 작품들은 앞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몇 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보면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명함도 내밀지 말고 두세 번 정도 보는 거는 본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맞출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걸 책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 10번. 몇 번요? 앞으로 10번은 봐야 돼. 10번이 안 되면 그 이상도 봐야 돼. 10번 정도는 봐야 이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번 볼 생각하세요. 10번 정도는 보고 시험장에 가야 이게 나왔을 때 문제로 온전히 맞출 수 있다. 겸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을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알겠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한번 수업 되는 거 가지고 그 기억으로 시험 볼 생각 하시면 착각이야. 그건 본 게 아니야. 그냥 들은 거지. 알겠죠? 자기가 들은 거랑 공부한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들었으면 봐야 돼. 공부해야 돼. 그 10번 보란 얘기야. 그래, 4번 봐봐요. 포수는 포수 세모. 뒤쪽 가서 또 배우긴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비정한 인간이에요. 한 덩이 납으로 납세모. 납이 총이에요. 이게 자연파괴야.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새 세모. 그게 인간의 파괴된 자연이야. 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문제도 해봅시다. 성장 위주의 개발과 함축적 의미가 다른 구조다. 성장 위주의 개발이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자, 기억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 그 번지는 문명으로 부정적이죠. 리언의 돌깨는 산울림도 자연파괴행위니까 부정적 의미죠. 그런데 디귿의 새파란 아침하늘은 긍정적인 거지? 바로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얼의 채석장 포성도 부정적인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4번. 목계장터. 신경님의 목계장터. 이 시의 화자는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박물장수를 얘기하고 있다. 옛날에 이 박물장수라는 게 있었어요. 떠돌이 장사꾼이에요. 이 집, 저 집을 보따리에 물건 같은 걸 사서 뭐 주로 이제 여자들의 그런 생필품들, 화장품 같은 것들을 보따리에 사서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라 그러죠. 물건을 파는 떠돌이 장사꾼이야. 이건 떠돌이의 삶을 사는 당시 우리 민중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장수가. 알겠습니까? 네. 봅시다. 필기한 거. 1번. 구름과 바람은 방황, 떠도는 삶이고요. 이와 대조되는 들꽃과 잔돌은 정착, 머무는 삶이 되겠다. 2번. 떠돌이 장사꾼인 박물장수의 한을 통해 또르 민중의 삶을 드러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구름 세모.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바람도 세모쳐요. 여기서 구름과 바람은 방황, 바로 떠도는 삶이 되겠죠. 떠도는 삶, 또는 유랑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문학적인 표현 하나 얘기하면 주객전도식 표현. 이것도 주객전도식 표현, 뒤바뀐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하늘이 구름대라 하고 땅이 바람대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주객전도식 표현이다. 청령 홍령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날 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백결이라 서울사흘 목계 나루에 아을에 나을 찾아. 5일장이죠. 아을에가 9일이고 나을이 4일이니까 5일장을 찾아 박가분 파는. 박가분은 화장품 이름이야.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요즘 말로 파운데이션, 얼굴에 바른 분을 말해 박가분 파는 화장품입니다.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떠돌이 장사꾼, 박물장수가 되라네. 여기까지 1년, 2년 묶어서 박물장수의 떠도는 삶, 박물장수의 떠도는 삶. 3년 앞에 끊어.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들꽃 동그라미.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잔돌도 동그라미 쳐요. 들꽃 잔돌 이꼴. 이거는 정착, 머무는 삶이 되겠어요. 정착으로 머무는 삶. 산설이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울이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그 산설이와 물려울은 시련과 고난이겠죠.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텐마루. 석3년에 한 1회쯤 한 7일 정도 천치로 변해. 천치라는 것은 바보를 얘기하거든. 짐을 부리고 앉아있는 떠돌이가 되라네. 여기 봐요. 바보들은 왜 바보입니까? 바보들은 근심 걱정이 없죠. 삶이 항상 즐거워. 인간은 누구나 다 고뇌하는 동물이야. 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 근데 바보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항상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꽂고 다니잖아. 여기서 바보로 딱 7일 정도만, 일주일만 바보로 변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살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모든 근심 걱정을,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딱 7일 정도만 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왼쪽에 19풀이에 맨 아래쪽 6번을 먼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6번 잠깐 봐봐요. 보고 있습니까?
3년에 한 7일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요. 모든 어려움을 잊고 살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원위치. 3, 4연 묶어서 박물장소에 머무는 삶. 박물장소에 머무는 삶. 형광펜 손에 잡고 하늘은 날들어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들어 천돌이 되라 하네. 마지막은 박물장소의 한이 되겠어요. 박물장소의 한. 가로 열고 갈등 제시. 여봐. 주목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정착해서 살고 싶지? 방황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박물장수는 정착해서 살 수가 없죠. 처지가 자체가 떠돌이 장사꾼이야. 정착해서 살고 싶지만 다시 떠돌이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정착과 방황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 그 한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중들의 삶을 박물장수를 통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핵심 정리, 주제 밑줄. 떠돌이 민중의 삶과 생명력. 왼쪽에 알맹이, 해설, 밑에서 네 줄 쳐요. 목계 장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향토적 시어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감상 길잡이 끝에 네 줄을 붙입시다. 구름과 바람은 떠남의 이미지이며 들꽃과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다. 그리고 이 심상 사이에서 박물장수와 떠돌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민중들과 시인 자신의 운명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떠남과 정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의미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옆에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요. 소방직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겠죠? 삼문보 민요시로 전통적 율법을 살리고 있다. 삼문보가 아니라 지문 봐봐요. 오히려 몇 음보가 느껴집니까? 4문보로 4마디씩 끊어지는 거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 율격이라는 거는 3문보와 7호조의 음수율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관계없죠? 4번에 딱 어울리는 시인이 누구예요? 김소월 되겠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가 딱 어울리겠죠. 4번 선택지는. 옥계장터였습니다. 다음 25번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네, 시는 1974년 네, 발표된 시예요. 김지아 시인은 이 시를 쓸 당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에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이 되고요. 아주 오랜 옥고를 치르고 박정희가 이제 죽은 이후에 80년에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요. 시대 양심이라고까지 불리던 그런 당시 지식인이었다. 장모님이 더 유명한데. 김지아 장모님이 토지를 쓴 박경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사위죠.
제목의 타는 목마름은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네, 역시 이 시도 참여십니다. 서브노트 1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어요.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랬고요. 너로 의인화시켰습니다. 2번 1970년대 구속과 독재 현실에서 치열한 투쟁의 고통과 분노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신새벽, 이른 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동그라미. 내 머리는 너 동그라미. 민주주의와 너 이꼴. 민주주의를 너로 의인화시켰어요. 이젠지 오래 오직 한 가닥에서 타는 가슴속 목마름 동그라미. 민주주의랑 이꼴. 그렇게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이 말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억압적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를 떳떳하게 소리내어 부르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1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주목. 시대적 상황이 조금 이해됐으면 좋겠는데요. 74년 그러면 이 박정희 유신 정권이 선포되던, 유신이 선언되던 그 서슬프런 독재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바로 그런 해예요. 이런 시절에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냥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연행되고 고문당하고 탄압을 받던 이런 시대인데 이 용감한 이 대학생이 청년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구속에 대한 이 독재에 대한 그런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실제로도 체포됩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체포돼서 아주 오랜 그런 고문과 또 그런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그런 독재에 대한 그런 저항 투쟁의 그런 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연합회 끊어.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 동트지 않은 뒷골목 밑줄. 독재 권력의 시대입니다.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단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이에 내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 밑줄 치고 역설법. 뭐라고요? 역설법. 외롭다는 게 눈부심이라고 그래서요. 역설법이 쓰인 구절이에요.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지금 연행되고 고문당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항과 투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여기까지 두 번째. 치열한 투쟁과 분노. 치열한 투쟁과 분노. 숨지기 흐느끼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형광펜 소리 잡고 끝에 세 줄을 줄쳐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마지막 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줄 칩시다. 왼쪽이 알맹이 세 번째 줄. 시인은 억압과 굴절된 현실의 아픔 속에서 반복 어법을 통해 민주주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5조 밑줄. 민주주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목소리. 주제 밑줄. 민주주의 도래의 강한 열망. 하나 적어봐요. 추상적
가치를 의인화하여 시의 청자로 설정했다. 여기서 추상적 가치는 뭘까요? 민주주의를 말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뭐로 인하했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했습니다. 그렇죠? 너로 인하해서 시의 청자로 설정한 것이죠. 내려와서 감상 길잡이 끝에 두 줄 줄쳐 억압의 실현실 속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자유를 위해 사정적자는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풀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당당한 현실 속에서 너의 이름을 써본다. 내 기억 속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광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 있다. 현실의 억압 때문에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을 열망한 힘으로 끈질기게 되새겨본다. 독재 시야에 오는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고통을 받는 자와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현실의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눈부신 보석처럼 결과를 발휘하고 있다. 상당한 현실의 고뇌,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그것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독재에 대한 분노로 너무나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깎여온 너를 서투르게 써버린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너를 남몰래 써보면서 너를 곁하게 기다려보는다. 옆에 문제 하나 빨리 풀어보세요. 네,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답은 5번 되겠죠. 감정 절제 X. 주모 한 개 알아두자. 이 시야말로 감정이 그대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민주주의 만세 이러면서 아주 그 직서적으로 직정적으로 아주 격정적으로 그런 격한 어조가 나타나고 있지.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격정적인 목소리다. 그런 갈망과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표출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돼. 감정이 절제됐다는 건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